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격전지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울산, 대구를 잇따라 방문해서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지난달 김정은이 참관하는 북한 공수부대 강화훈련이 강풍 속에 강행돼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모 7.2 타이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됐고 부상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을 떠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 스촨성 청두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4월 총선 경기 고양 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 민주당 김성회 후보,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로부터 선거 전략과 핵심 쟁점에 관한 입장 들어봅니다. 4월 4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타이완에서는 밤새 구조 작업이 계속됐죠? 네, 밤새 구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9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부상자는 밤사이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진 발생 12시간여 만인 어젯밤에도 여성 1명이 이 기울어진 건물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밤사이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여진으로 인한 추가 붕괴 위험도 좀 있어서 현지에선 구조 작업이 지금 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교통편도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진앙지인 이 화롄으로 통하는 도로와 열차편 모두 아직까지 완전히 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타이완 당국은 가능한 구간부터 오늘 오전 중으로 열차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 뭐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TSMC는 설비 일부가 손상이 됐고 일부 공장은 예방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은 오늘부터 나흘간의 청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불편 또 불안이 크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진 같은 게 무섭기도 할 거예요. 네네. 네, 총선이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자체 판세 분석 수치를 처음 언급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한동훈 위원장은 초박빙 지역이 55곳이라면서 말 그대로 살얼음 판세다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55곳, 그중에서 수도권 26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면서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선이 무너진다면서 총결집을 호소를 한 겁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한 의석수가 100석이 안 된다는 이 위기의식을 좀 드러낸 걸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또 제주 희생자 추념일이었던 어제 이 4.3 일반 재판 이 수용인에 대한 직권 재심을 관철시킨 걸 강조를 좀 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좀 전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서 여당 비판했습니다. 어떤 발언했습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서 대통령 또 여당 대표가 참석을 안 한 걸 두고 국민의힘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경남 창원과 부산을 방문해서 표심을 공략했는데요. 현 정권이 2년도 안 된 시간에 나라를 후퇴를 시켰다면서 좀 정신이 들도록 회초리를 들어서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한동훈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반대했던 제주 4.3 일반 재판 수용인에 대한 직권 재심을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 관철시켰다며 4.3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은 우린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의 별명이
일본어로 냄비를 뜻하는 나베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지난 2일에 이재명 대표가 이 나경원 후보와 맞붙는 유삼영 후보, 이 유삼영 후보를 지원하러 가는 길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경원 후보의 별명이 나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나베는 나경원 후보와 이 아베 전 일본 총리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어진 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여성 비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좀 해석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성을 매춘부 등에 비유할 때 쓰는 여성 비하 용어를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면서 이 대표의 여성 혐오가 드러났다면서 거세게 좀 몰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표와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결국 사과한 이 김준혁 후보의 막말 등을 모두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여성 혐오가 일상화돼 있다 이렇게 좀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2019년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현재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이 뭐 당시에 지난 2019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조 대표 일가가 웅동학원을 이용해서 사익을 얻었다 이런 의혹이 당시에 제기가 되자 사회 환원을 당시에 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지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여전히 이 조국 대표의 모친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 미래는 이 사회 환원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혀달라라고 했고 개혁신당도 거짓말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렇게 좀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의 모친이 입장문을 내고 국공립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국공립화 요청을 받아주거나 또 아니면 뭐 웅동학원을 잘 이끌어줄 공익재단이 나타나면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편법 대출 혹은 뭐 사기 대출, 뭐 대출 사기, 네. 사기 대출이죠. 논란을 빚고 있는 양문석 후보 대출금을 오늘부터 새마을금고 측이 모두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새마을금고 측이 결국 회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 대출의 사업 자금으로 안 쓰인 게 이번에 좀 확인이 됐다면서 오늘부터 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법 대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감독원과 이 새마을금고의 공동 현장 검사도 시작이 됐는데요. 기한은 5일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 뭐 직접 감독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이 선제적으로 좀 공동 검사에 나선 게 좀 이례적이라는 해석도 사실 좀 나오는데요. 뭐 기한이 일단 5일이니까 선거 전에 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양문석 후보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까지 제기돼서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요. 네, 이 재산 축소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는 이번에도 이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문제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입니다. 양 후보는 이 아파트를 지난 2020년에 31억여 원에 샀습니다. 당시에 선관위에 신고한 이 재산 아파트 가액은 공시가격인 21억여 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또 실거래 가격 가운데서 높은 금액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양 후보가 가격이 더 낮은 공시가격을 써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재산 축소 신고 여부 등 재산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재산에 관해서 지금 또 한 번 양문석 후보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의정 갈등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없이 만나자는 대통령의 제안이 나왔지만 전공의들은 아직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뭐 일단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뭐 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도 지금 좀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침묵 속에서 일단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전공의들과 개별 접촉을 하면서 대화 성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은 그동안 좀 핵심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증언 백지화 이런 요구가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좀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 비대위는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이 대화 성사 가능성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좀 진정성을 보이려면 진행 중인 증언 절차부터 멈추라 이렇게 좀 여전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의협과 좀 비슷한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에 좀 대화가 성사가 될지 조만간 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으로 체포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고요? 네, 이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3시에 이 영장 실질 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늦어도 내일은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허 회장은 이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이 파리바게트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또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하고 또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2일에 이 허 회장을 체포한 검찰은 어제 오후에 이 허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네.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어제 이제 중국으로 눈물의 환송 속에 떠났습니다. 네. 중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이 푸바오가 중국 쓰촨성 청두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좀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푸바오가 탄 화물기가 이 공항에 착륙한 모습을 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기도 했는데요. 좀 공개된 화면을 보면 푸바오는 조금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얼굴을 바닥 쪽에 좀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정부는 푸바오의 귀환을 환영한다면서 한국에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멸종 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서 짝짓기 시기가 되는 만 4세 이전에 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용인 푸시로도 불렸던 이 푸바오가 떠난다는 소식에 어제 에버랜드에는 말씀하신 대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6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좀 울기도 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했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좀 새롭게 잘 지내기를 국내 팬들은 간절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오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서쪽 지방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고요. 충남과 전북,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충북 남부와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안개 낀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전까지 경기와 충청 이남 곳곳에 안개가 남아있을 걸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곳곳에 비가 내릴 텐데요. 5mm 미만으로 적은 양인 곳이 대부분이고 호남 지역으로만 최대 20mm 가까이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맑아지는 지역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13도, 전주 18도 등 12도에서 21도 분포로 중서부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도는 그런 기온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상의 파도가 2에서 4m로 높겠고 당분간 서해상의 안개가 짙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목요일 출근길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평소보다 많은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증약터널 부근 3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해서 터널 진입하셔야겠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는 8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 그리고 옥산 부근에서 막히는데요. 옥산 부근에서는 소형 화물차도 고장나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부천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금천에서 밀리다가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서산 부근 2차로는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상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인데요.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도봉터널까지 정체가 시작돼서요. 성수분기점까지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오늘 경기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 민주당 김성회 후보, 그리고 현역 의원인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잇따라 인터뷰합니다. 경기 고양갑은 선거구로 지정된 2000년 이후 18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보수정당 후보들이 당선된 적이 없는 진보 진영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창섭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년간 정체된 고향갑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고양시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한창섭입니다. 네. 한 후보께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으로 32년 동안 공직에 몸담은 행정 전문가입니다. 왜 한창섭 후보가 고향갑의 최선의 선택인지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난 12년간 고향갑의 발전을 정체시켜서 우리에게 슬픔과 안타까움을 선물한 야권을 대신해서 발전과 변화의 바람을 가져오고자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반평생 넘게 고양시에서 살아오면서 32년간 행정가로 국민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고양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대 도시 중 하나로 꼽는 시절도 있었지만은 지난 12년을 돌이켜보면 성장은 크는 오히려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공직생활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고양시를 모두가 부러워하는 도시,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공직 경험을 토대로 정부 부처의 승인을 얻어내고 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는 등 저는 고양시의 발전과 서울 편입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한 후보님께서는 당초 이제 경북 상주 문경 지역구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당에서 고향갑 공천을 받았습니다. 왜 고향갑으로 오시게 되셨는지 뭐 아까 오래 사셨다고 했는데 고향과 인연이랄까요? 그걸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신혼생활 시작과 함께 반평생을 넘어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살아왔습니다. 고향은 나의 제2의 고향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반평생을 넘어 살아오면서 함께한 추억이 고양시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네. 제2의 고향입니다. 당에서도 저희 공직에서의 경험과 능력이야말로 고양시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전문가로서 발탁했었기 때문에 저는 고향갑으로 공천을 받은 것입니다. 네. 고향 발음이 좀 비슷한데요. 예. 한 후보님의 핵심 공약은 뭡니까? 예. 고양시 서울 편입이 제가 이제 핵심 공약인데요. 네네. 서울 편입이야말로 고양시가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다. 지난 12년간 정체된 고양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해답이 바로 서울 편입인데요. 고양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문제가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서울 편입이 되면은 바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을 오가는 버스 노선의 신설이 제한되어 왔었고요. 지하철 건설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은 바로 해결 가능한 기회가 열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현재 사용 중인 기후 동행 카드 사용 지역이 고양시 전체로도 확대됨에 따라서 얻는 혜택도 클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서울 편입은 개발 제한 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선별적으로 해제를 해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서울 편입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이고 신규 개발 요구도 증가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공공성과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이 반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관련된 제한 사항이 서울 편입이 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 분도와 서울 편입을 동시에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분도를 원하는 지역은 분도를,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역은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곧바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할 예정인데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고양시를 서울로 편입해서 확실한 변화를 만들고 진정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건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 편입이 교통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고향갑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원활히 하는 등 지금까지 고양시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최고의 보관입니다. 교통 문제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간단히 했지만은 고양시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울 편입이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고양시청 이전에 따른 원당 일대가 낙후화되고 그리고
주변 상권 붕괴와 같은 지역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우선 고양시청을 주거용 일대 원래 여행지에 원한대로 존치하고 향후에 이제 서울 편입이 이루어지면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 유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의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화정지구는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선도지정을 추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자, 네. 이번 총선에 임하는 후보님의 전략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야권 세력이 지난 12년 동안 집권한 지역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총선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양시는 야권의 12년 집권에도 불구하고 발전과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고양시의 발전과 그리고 서울 편입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당에서 공천을 받은 인재다라고 소개하면서 고양의 발전 방안과 서울 편입의 이점을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고양 발전과 서울 편입을 위한 저희 의지와 능력을 아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세 분이 연달아서 이제 출연을 하시니까 각자 질문을 하나씩 이제 준비해 오라고 했어요. 이번에 김성회 후보 측에서 한 후보님한테 보내온 질문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한 후보께서는 고양시 서울 편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고양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에 대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자치 권한 확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네. 한 후보님의 고양시 서울 편입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저와 국민의힘의 핵심 공약은 서울 편입입니다. 이 공약이 특례시 권한 강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특례시는 고양시를 포함해서 이제 수원, 용인, 창원까지 4곳이 있는데 고양을 제외한 다른 특례시는 서울 편입이 필요 없습니다.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해서 과된 자치 권한을 누리면 됩니다. 반면에 고양시는 서울로 편입이 되면은 특례시보다 강한 특별시의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권한을 통해서 지역 개발과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특례시 권한이 강화된다고 해서 고양시의 서울 편입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고 고양시가 서울 편입한다고 해서 다른 특례시가 권한 확대가 안 되거나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고양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서울 편입에 관해서 트집을 잡고 시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경기 북도 분도 이슈를 화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경기 북도 분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경기 북도를 언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편입이야말로 고양 시민들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정해진 공약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엔 심상정 후보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권 심판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국민을 따를 겁니까? 아니면 불통 대통령을 따를 겁니까? 라고 심 후보가 질문했습니다. 예, 국회의원은 누구나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조국의 평화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선사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당연히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국민을 따를 것입니다. 네. 자, 의정 갈등이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했는데도 일부 이제 마음 급한 수도권 후보들 중심으로 부정적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있어서 이어서 전공의들 만나고 싶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자,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의정 갈등 해소할 절충안이 잘 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의사정원 문제는 역대 정권이 눈치만 보다가 겁을 먹고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그런 큰일입니다. 많은 국민이 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만큼 지난 27년 동안 어느 누구도 단 한 명의 정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의사 정원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이 없었다면 과거처럼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정원 숫자의 발목이 잡혀서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그 피해가 국민들이 더하고 있는 시절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는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도 진앙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와 합의점을 찾아서 하루빨리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박빙 지역이 55곳, 이 중 수도권이 26곳 이렇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례적으로 또 판세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네, 선거가 앞으로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지금인데요. 각 후보들마다 논란 사항이 새로 발견되는지 여부가 아직 마지막 변수가 될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것이지 단순히 야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각 후보의 공약이야말로 지역 유권자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어떠한 변화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한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수도권 판세가 역시 이번 선거 전반 좌우하고 수도권에서 역시 이제 박빙 혼전 지역 많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변수가 뭔지,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 남은 기간 좀 이제 위기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관건이 뭘까요? 예. 예, 한동훈 위원장 지금 하시는 행보는 간절함의 표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유세 내용에서 나오다시피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은 야당이 압도적 가반 의석을 가진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왜 국민 여러분의 투표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각 후보가 왜 공천을 받은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국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 양문석 후보 대출 문제, 국민의힘은 이걸 사기 대출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고발을 했고요. 새마을금고는 용도외 사용을 확인했다면서 대출금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재산 축소 신고한 의혹도 이제 좀 불거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좀 민감해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거기에 위법성이나 이런 약간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들이 드러났는데도 민주당이 당 차원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 본래라면 이러한 그 이슈들이 아마 전국적인 선거 판세를 뒤흔들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이 전신 미래통합당에게 총수 패배를 안겨주던 막말 파동과 같은 수준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새 막말과 재산은 물론이고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이 각 정당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보수라는 이유로 청렴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진보 세력과 운동권은 도덕성의 문제는 많은 언론이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미래가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희망하는 유권자라면 민주당의 김준호 후보의 막말과 같은 거, 그다음에 장문수 후보의 편법 대출에 대해서는 심판의 투표를 행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김준호 후보 얘기했는데 이대생 그전에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 폄하 발언, 그다음에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해가지고 이제 이화여대 측으로부터 사퇴 요구받고 이제 법정 대응 예고도 받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지원 유세를 가서 그 상대당의 맞상대인 나경원 후보 별명이 나베라고 말했습니다. 냄비란 뜻이에요, 일본말로. 네. 여성 비하적 표현으로 많이 쓰여와가지고 이제 지적받았던 용어인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성 혐오가 일상화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국민들께서 민주당에서 하는 이런 막말이라든지 여성 비하 발언 같은 거는 이번 선거에서 좀 충분히 좀 심판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 정당이랑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좀 다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이다. 눈 떠보니까 후진국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이어서 민주당 후보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련의 언행 어떻게 보세요? 예, 취임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온갖 난감함을 국민들에게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여러모로 경이 나쁘신 것 같습니다. 퇴임하면서 앞으로 잊혀지고 싶다던 전 대통령께서는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잊혀지기는커녕 오히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도 그렇고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굴종적인 외교로 일관하고 혼밥 패신도 당해보고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까지 북한 대변인 역할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것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불과한 그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임기 말년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고치된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경험하기 싫은 그런 나라를 만든 장본인이 그런 말을 할 짝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드셉니다. 남은 6일 동안 뭐 이대로 쭉 가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슬슬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창당 이후에 이제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지지율과 기세가 올라갔었지만은 이제 효과가 빠지는 시점에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 금지 기간에 이제 들어섬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의 약해진 컨벤션 효과를 유권자들께서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예. 네, 자. 조국 혁신당 비례 1번이 박은정 전 그 부장검사입니다. 근데 박은정 후보 남편의 정관예우 논란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네. 다단계 사기 혐의자로부터 22억 원짜리 수임을 하고 뭐 1년 새인가요? 어느 짧은 기간에 40억 원 재산이 불어난 데 대해서 박은정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정관예우라 하면 착수금을 한 5천에서 1억 정도 받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그 수임도 많이 했더라고요. 160건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160억 원은 받아야 정관예우라 할 수 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랑 저희 국민의힘 후보들이랑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그런 도덕 기준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당에 대해서 이런 도덕적 기준을 다투는 거랑 자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들 현명한 판단을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고양갑에 지금 현재 4명 후보가 나섰습니다. 그죠? 현재 국민의힘 후보 한 후보님, 민주당 김성애 후보,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도의원 출신이죠. 이분이 이제 김성남 후보까지 4분이 이제 출마를 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좀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죠. 근데 이제 한 후보님 입장에서 나머지 3분 가운데 누가 가장 힘겨운 혹은 버거운 상대라고 이제 느끼고 계십니까? 예, 모든 분들이 좀 힘들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녹색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가장 버거운 후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언론에서 네. 고양 시갑 지역구를 진보 1번가라 표현한 이유는 현직 4선 의원이자 고양갑 지역구에서만 내리 3선을 네. 하신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영향이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인사를 다니고 또 토론회도 치르면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 다선 의원의 경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경쟁 상대이지만은 배울 점 배우며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후보님 선거 전략 지금 겸손함은 말씀하셨는데 선거 전략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우리 지역구에 지난 12년 동안 전혀 변화가 발전이 없었고 오히려 퇴보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의 발전과 서울 편입에 대한 전문가로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중앙과 지방을 경험한 행정 전문가입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고양갑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 고양시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호소를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1분 미만으로 남았습니다. 이번에 당선된다면 국회에서 어떤 역할, 어떤 정치 하고 싶으세요?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앞으로 저는 이제 행정과 정치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항상 국민을 섬기며 모시는 자세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에 다가가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고양갑 한창섭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끝내고 2부가 이어집니다.
국민 여러분, 반대한민국 세력이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 반대한민국 세력과 싸우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고 태극기 혁명 투쟁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수 정권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보수 정권을 지키겠습니다. 깨끗하고 성실한 민초들을 대변하는 우리 공화당. 기호 32번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기호 32번 우리 공화당을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4월 5일과 6일, 4월 10일 사전투표도 본투표도 비례대표는 기호 32번 우리 공화당입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다시입다 연구소 정주연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소비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소비를 대표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니 옷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옷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소비를 많이 줄여야지 환경을 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들께 제안드리고 있는 그 지속가능한 의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비를 많이 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을 오래 입고 멀쩡하지만 잘 안 입게 되는 옷들도 있잖아요. 그런 옷들은 서로 나누고 교환해서 입자. 이렇게 중고 옷들에서 개성을 찾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의 옷은 환경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지만 우리의 인체에도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70%가 육박하는 의류 소재를 합성섬유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합성섬유는 바로 플라스틱의 일종이고요. 우리가 세탁을 할 때마다 그리고 새 옷이면 새 옷일수록 입을 때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그게 다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나가서 물고기가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그걸 우리가 밥상에 다시 올려서 우리가 먹고 그래서 우리 인체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흘러다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옷에서 대부분의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옷 살 때 무척 주의를 해서 사야 될 거고요. 안 사는 게 참 중요하겠지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남부지방은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이 끼겠고요.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충청권 남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비의 양은 5mm 미만이 되겠고 호남 지역으로만 5에서 20mm가량 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개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게 껴있는데요.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안팎에 불과하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흐린 뒤에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내일 새벽에도 충청 호남으로 약간의 비가 뿌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낮 기온 서울 20도, 강릉 13도, 대전 17도, 전주 18도 등 동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12도에서 2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면 대부분 해상의 파도가 2에서 4m로 높겠는데 서해상은 그래도 좀 잔잔한 편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서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상춘객들의 꽃놀이 기상정보라 꼭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높은 구름만 지나는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기준 8도, 낮 기온 1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4도, 습도는 57%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오늘은 경기 고양갑 후보들 차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김성애 후보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애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김성애입니다. 자, 일단 김성애 후보님께 기분 좋은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님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게요. 경인일보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3월 23일과 24일 고양갑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100% 휴대전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김성애 후보 48.3%,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 29.4%,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 12.4%, 무소속 김성남 후보는 2.0%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50% 가까운 수치네요. 이렇게 큰 격차로 김 후보님이 1위를 기록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또 지지해 주신 유권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사실 김성애가 꼭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보다는 오만한 정권을 좀 심판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한편으로 일어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능한 지역 정치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유권자들께서 예전에 이제 특히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심으로 교차 투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경제나 민주주의 외교 전방위적으로 좀 다 봤을 때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신청사 건립 이거 지금 고향에서 저희 덕양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국민의힘 이동환 시장이 이것을 가지고 백석동으로 옮기겠다라는 주민들의 동의 절차, 시의회 동의 절차도 없이 진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모습에 보면서 결국 중앙에 대한 심판 그리고 지역 정치에 대한 심판의 여론이 일어난 것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 플러스 지역정치 심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내리 3선한 곳이잖아요. 근데 네네. 방금 심음 의원 그 지지율 보고 다소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결과가 한 번만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도 흐름은 감지됐었거든요. 특히나 지난 선거와 비교해 봐도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는 것들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심상정 의원께서 우리나라 진보 정치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고 고양갑의 시민 유권자분들도 그랬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을 지금까지 지지해 주셨던 거고 그중에서 큰 동력이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이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무지개 연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서 정의당의 시도연들도 탄생시키고 심상정 후보도 지지를 하고 이래 왔었는데 그러면 사실 고양갑에 있는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도 심상정 의원님이 같이 좀 어루만져 주셨어야 되고 그들의 의견도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심상정 의원을 찍는 사람들 마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지층하고 불화가 계속됐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은 사실은 진보개혁 진영 전체 승리를 위해서 정의당에다 표를 준 것인데 정의당하고 심상정 의원은 전체 승리나 발전보다는 자당의 이익 그리고 의원 개인의 의원에 대한 어떤 지지를 좀 더 바라는 마음에 실망감을 느끼셔서 이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 관련돼서 교통 문제도 있고 원당의 신청사 세우는 문제 어느 지역에 나가도 아주 고질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역 정치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오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도 있죠. 네, 그 포함해서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민주당을 아끼면서도 진보 개혁 정치를 위해서 심상정 의원을 지지하셨던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분들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에 얻은 것이 뭐지?
라는 것에 대한 자각, 이번 선거에서 특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평가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김 후보께서는 이제 정치평론가로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서 얼굴 알리셨어요.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죠? 인지도 더 높였습니다. 네. 오랜 관료 경력 강점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한창석 후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정 내리 3선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견줄 때 정치평론가 경력이 어떤 이점이 좀 있습니까? 일단 이점이 있죠. 얼굴을 알려서 다니면 알아보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네. 예전에 옷도 못 입고 명함 돌리던 시절부터 와서 악수해 주시고 또 지나가는 길에 따뜻한 쌍화탕이라도 하나 사다 주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서 네. 그런 점에서 되게 강점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김 후보께서는 본인이 X세대다라는 점도 근데 지금 50대시죠? 근데 여하튼 X세대다. 이게 생각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제가 서태지 씨하고 동갑입니다. 이제 서태지 씨가 X세대의 시작이었죠. 네네. 그래서 저희들 세대부터 이제 예전에 버르장머리 없다, 무슨 개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면서 문화 강국을 만드는데 X세대의 역할이 컸지 않습니까? 네네. 방시혁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박진영 씨 같은 경우도 다 저희 세대로부터 출발해서 문화에서 되게 큰 업적을 쌓은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고양시가 마침 제 나이하고 굉장히 비슷한 분들이 평균 나이예요. 50세이기 때문에 이 40, 50대의 정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런 40, 50대가 많이 살고 있는 고향이 또 저랑 잘 어울리고 제가 30대에는 자영업자로 샌드위치도 굽고 통닭도 굽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40대는 또 국회 보좌관으로서 정치 경험을 쌓으면서 월급 받는 월급장이었는데 이런 평균적인 시민들의 정서와 생각을 그냥 저 역시도 평범한 두 아이의 가장으로서 살아왔던 과정과 좀 겹쳐지기 때문에 그런 X세대들의 마음을 좀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와 어떻게 봉급생활자 이런 것들 아주 평균적인 시민의 생활도 거쳐오면서 두루 이렇게 폭넓게 봤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네. 자, 세 후보 모두 지역 수건 사업인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 공통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 조치에 한 목소리 내고 있어요. 자, 김성회 후보님만의 특별한 지역 공약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무능한 정치 때문에 10년 넘게 정체가 되어 있어서 지역마다 고질적인 이슈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특별히 다른 공약을 내놓는 경우를 좀 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선. 그런데 지금 이제 신청사 원합 건립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고향에 4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출마했거든요. 그 4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원당에다 시청을 짓자를 공통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선거 준비하는 기간 동안 다른 3명의 후보를 설득해서 공통 공약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가서 발표를 할 만큼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침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셔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광역시급의 특례시 권한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침 예비 홍보물 때부터 그걸 가장 위에다 올려서 중요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그런 겁니다. 100만 명이면 광역시급인데 100만 명의 생각을 오롯이 담은 시장이 해당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제 생각이 전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천만의 서울시장에게 권한을 주자는 것은 그 특례시의 권한이 특별시의 권한이 특례시보다 더 강하다는 말씀 조금 이상하고 사실은 이 100만의 아주 구체적인 요구를 잘 가장 반영할 수 있는 특례시에서 권한을 강화하는 것. 요 점도 제가 강조했는데 대통령도 강조해 주셔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네. 구체적인 현안들은 지역마다 다 거의 같기 때문에 설명을 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말씀을 잘 듣고 풀어가겠습니다. 네. 이른바 맞춤형 동네 공약 내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건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예, 원당 시청사 설립부터 시작해서요. 또 통일 노선 만들어서 우리 고양동에서 내유동 관산동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의 교통 문제 해결하는 문제, 네. 그리고 버스 중공영제 도입으로 고향에 피가 흐르게 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는 김성회 후보께 이런 질문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2년간 고양갑을 비롯해서 고양시 발전이 정체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야권이 집권한 12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고양시. 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 또는 정의당인 만큼 고양시 정체와 쇠퇴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지 않을까요? 어떤 답변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고양시장이 어느 당이신지를 한창석 의원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동환 시장이 원래 원당에 직결했던 시청사를 일산 동구의 백석동으로 옮기려고 시작하면서 지역에 아주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창석 후보님께서는 사실은 그래서 신청사를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동환 시장을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를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2년 동안 민주당 또는 정의당이었다는 말씀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고양시갑의 지난 12년의 국회의원은 심상정 의원 한 분이셨는데 네. 다른 분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양시장을 민주당이 하고 고양시의 을, 병정 3명의 국회의원을 민주당이 많이 했죠. 이러는 과정에서 고양갑만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없어서 정체와 침체가 덕양구를 중심으로 한 고양갑에만 더 심화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권 12년이 왜 잘못했냐라고 묻지 마시고 한창석 후보께서 좀 이따 여쭤보시겠지만 심상정 의원에게 정의당의 12년 지역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좀 이렇게 엄밀하게 물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심상정 후보 질문입니다. 자, 1,700만 촛불이 대통령도 만들고 지방 정부도 몰아주고 180석 만들어졌는데 왜 정권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건 사실 하나의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워낙 또 표차가 적었기 때문에 뭐 이유를 들자 그러면 뭐 100만 표짜리 차이가 나는 문제를 수십 개라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수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지지를 받았는데 또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받은 뭐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상상을 뛰어넘는 일방 독주식 운영이 나오고 있고 뭐 전방위적인 무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 문제에 좀 대응하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돌아보고 연구하고 저희가 반성하는 이런 것들 좀 꼭 필요한데 좀 소홀하게 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뭐 선거에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싸울 건 싸우지만 또 차기 대선 준비하면서 지난번 우리의 잘못은 무엇이었는지 좀 냉철하게 반성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아쉬움 드는 대목은 지난 대선 때 야권이 단일화됐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됐으면 지금 윤석열 정부 행태를 국민들이 겪어야 했을까?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닥 크게 다르지 않은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윤석열 정부 얘기하셨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 밝혔습니다. 총선 전에 이제 대화 물고 트려고 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50분 동안 본인께서는 문제가 별로 없고 상대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셔서 예를 들면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는 불법 집단 행동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집단 행동의 배경은 수입 감소를 걱정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대화가 될까? 뭐 아니나 다를까 의료계 입장 지금 굉장히 시큰둥하지 않습니까?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노한규 전 의협회장 지금 본인의 SNS에 대통령은 예상대로 물러섬이 없다.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다. 이렇게 말하는 데다가 심지어 이번에 마포에 출마하셨던 함원경 후보 본인 SNS에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세계의 경일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려면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서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먼저일 텐데 검사 출신의 대통령께서 불법 집단 행동이라고 규정을 해버리시면 의사들로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양문석 후보 대출 문제, 국민의힘은 사기 대출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새마을금고 대출금 회수
이제 용도의 사용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게 부동산 문제 선거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들한테도 좀 특히 수도권 후보들 마음에 부담은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당에서는 어떤 조치는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뭐 저도 제가 좀 신문 볼 시간 없이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다니느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 아주 이례적으로 기관의 요청이 있지도 않은데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이거 좀 다 현장 검사를 한다 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정말 불법이라면 뭐 야당 노조 뭐 반대 세력은 탈탈 터는 윤석열 정부에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탈탈 털고 있으니 국민들이 그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복현 원장 나와서 총선 전에라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 모처럼 만에 지금 검사로서의 신나신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선거 기간에 적절한 공직자 행동인가는 차치하고 결국 뭐 저희가 반대하든 어쩌든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나와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총선 전에 발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반대로 판단하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혁 그 후보는 이제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는 이제 후보직 사퇴 촉구했고 법적 대응 예고했는데, 근데 이제 뭐 당 일각에서는 주장 두둔하는 말도 나왔어요. 이 논란은 어떻게 매듭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전 뭐 두둔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당에서 사과를 강력하게 권고했고 김준혁 후보도 그 점에 대해서 뼈아프게 반성한다라고 사과문을 올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건데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지금 어쨌거나 3당 인터뷰를 하는 건데 지금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막말을 많이 하고 제자 사삼에 대해서 그럼 그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아니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질문은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만 아까 전에 한창수 후보에 대해서도 박은정 검사 얘기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여당 얘기는 한 번도 질문에 들어가지 않는지 지금 진행이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큰 제가 지금 부정적 얘기가 나올 걸 알면서도 대통령 의정 갈등 얘기 여쭤봤잖아요. 그걸 아니 의정 갈등 얘기는 대통령 하신가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후보들에 대한 말씀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만 하시는 것은 조금 공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니 대통령 질문을 한 거 부정적인 거 나올 거 예상하고 제가 개수를 그렇게 세고 있었대도요? 네, 다음 질문 주십시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자, 제가 하던 질문은 드릴게요.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후보 별명이 나베라고 말했습니다. 일본말로 냄비란 뜻인데 여성 비하적 용어라는 지적 받아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여성 혐오가 일상화됐다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성들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도적 법적으로 가장 노력해왔던 것이 민주당이라는 점을 유권자들께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씀이시네요. 네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여쭤봤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신 것 같아요. 언론에서 지금 왜 제가 여쭤볼게요. 왜 야당 이야기만 아니 지금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드린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네네네네. 자,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어차피 제가 질문하려던 거 질문 드릴게요. 뭐 부동산 문제 저쪽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당 쪽을 비판해야 된다는 부분 한번 좀 지적을 해주세요. 질문지에 있는 대로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와서 뭐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저 거기 반응하는 겁니다.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문제 있고 없고는 질문지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여당 후보의 부동산 문제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라고 보세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순서대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원래 순서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질문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선거 시기에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상대방 후보들을 공격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고양갑 지역에 김성애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 이유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고양시는 진보개혁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함께 활동해왔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교차투표로 민주당을 찍어도 민주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셨던 분들이 전 투표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양시에 있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또 고양시의 시도위원들과 함께 지역의 발전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가 저 김성애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약간 논란이 있었던 거는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진 거는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김성애 감사합니다. 민주당 고양갑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실태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알아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저축은행,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등 35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위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지금 이제 지난 1분기 동안에 이제 비정규직 차별 그리고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이제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했습니다. 근데 총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한 저축은행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A저축은행은 정규직 사무보조 직군에게는 점심값으로 월 20만 원을 주는데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월 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취업 규칙이 바뀌었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일부러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학자금, 의료비, 사내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축은행 사례인데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 주는 연 50만 원어치 복지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25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비 혜택을 이 파견 비서에게는 주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게 됐군요. 같은 업무하고 있을 때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례들을 고용노동부가 적발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에는 이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종,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이제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이런 거를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축은행 외에도 카드사라든지 IT 회사 이런 적발 건들이 있는데요. 이 지금 점심값을 정규직에게는 이제 월 31만 원을 주는데 기간제에게는 한 25만 원을 IT 회사에서 준 사례도 적발이 됐고 또 IT 유지보수 직원 중에서는 이제 정규직에게만 이 건강검진을 지원한 한 신용정보회사 이런 것도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금 미지급 사례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기초노동질서 위반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고용부가 전체 점검을 통해서 근로자 총 500명에 대한 그 연차 수당 미지급 1억 8,300만 원이랑 202명에 대한 이 퇴직급여 2억 2,500만 원 이런 미지급도 적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가 이것도 지금 걸렸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천천히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성희롱이나 육아휴직 위반 사례도 이번에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게 성희롱, 성범죄의 문제가 평소에도 늘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요즘에도 계속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올해 1분기잖아요. 네. 한 기업 사례인데요. 그 회사 임원이 자기가 이제 미국에 살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메리칸 마인드다 그러더니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이제 입을 맞춘 게 있었고요. 또 이제 여직원을 한 명씩 이제 포옹을 하기도 한 겁니다. 또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의 근로자에서 좀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근데 시간의 근로를 시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또 규정보다 적게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이제 보통은 이제 열흘 주거든요. 그걸 또 이제 5일이나 3일, 7일 이렇게 쪼개 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주지 않고 며칠만 쉬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한 경우도 이번 감독에서 다 적발이 됐습니다. 네. 고용부는 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이 가해자 징계, 조직 문화 개선 이렇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늘봄학교 한 달 어떻게 됐나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네. 자, 초등학교 1학년 정규 수업 이후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늘봄학교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장에선 비교적 잘 안착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부 설명대로라면은 굉장히 좀 많은 반응들이 좀 좋은 편인데요. 한 달 사이에 참여학교가 100개가 늘어났습니다. 이 교육부는 3월 29일 기준으로 한번 세봤는데요. 늘봄학교 참여학교가 2,838개교. 그러니까 3월 4일에 처음 이제 계약했을 때만 해도 2,741개였거든요. 97개 학교가 늘어난 겁니다. 서울, 광주에서는 이달 안에 또 참여학교가 125곳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학기 중에 참여학교는 2,963곳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전체 초등학교가 한 6,175개인데 48%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네. 그렇다면 참여 학생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이것도 지금 늘봄학교 참여 학생이 3월 29일 기준으로 13만 6천 명입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3월 4일 학기 초보다도 14,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계속 뭐 홍보도 하고 정책을 알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도 반응이 오는 건데 같은 기간 1학년 기준 참여율이 67.1%에서 74.3%로 올라간 겁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25만 8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게 어쨌든 돌봄 공백 해소가 목적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교육비 부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나요? 예, 가정당 많게는 한 40만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추산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학교에 비용을 내고 들었던 그 방과 후 수업이라고 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늘봄학교로 대체가 된 거고. 또 그런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3만 원 정도가 이제 절약이 된 겁니다. 또 학원을 보낸 경우가 많잖아요. 그 시간을 어쨌든 메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던 것을 이제 이거 늘봄학교로 대체한 경우에는 월 40만 원 정도 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만 교육부도 또 단언은 못하는 게 물론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쓰는 총 금액이 줄어들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건데 어쨌든 늘봄학교가 끝나고라도 또 개인 보충을 위해서 뭐 다른 뭐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학원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총 금액이 늘었을지는 그 교육부가 다 확인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한 달 전에 늘봄학교를 다룰 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다뤘잖아요. 강사 채용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해소가 됐나요? 그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3월 초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1,900명이었어요. 한 달 사이에 지금 17,197명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중에 81.3%는 외부 강사고 18.7%는 이제 학교 교사들이거든요. 교원들. 이제 그동안 좀 보시다 보면은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했고 또 국무위원들이 재능 기부를 하거나 또 이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이런 긴밀한 협력을 또 했어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이제 인력 문제를 좀 해소하면서 좀 사회적 협력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 덕분에 좀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교육부가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좀 다른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이제 교원단체에서는 늘봄학교가 양적 확대에만 치중을 해서 아직도 파행 사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공간 부족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게 있었고 재능 기부 등도 임시조치 미봉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직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경기 고양갑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에 이어서 이번엔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제3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 고양갑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심상정 의원입니다. 이번 선거 어떤 마음으로 뛰고 계세요? 네, 우리 고양 주민들께서는 지난 12년간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셨어요. 지난 12년간 제가 한 정치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목소리 많이 잠기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자, 고양에서 내리 3선 17대 때 비례대표셨죠? 그래서 이제 이번이 네네. 5선 도전입니다. 자, 지금까지 치른 선거 가운데 이번 선거 난이도 이제 따져보면 상, 중, 하 가운데 어떤 걸 꼽겠습니까? 당연히 상이죠. 늘 저는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늘 선거는 저에게 가파른 승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상, 중, 하 중에 상이다. 이번이 특별히 뭐 어떻다 그런 건 아닌 뜻으로 들리네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고양갑 국회의원에 왜 또 심상정이야 하는지, 그리고 후보님께 고양갑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고양갑 주민들께서 소수정당 후보인 저를 3번씩이나 당선시켜 주시면서 네. 제가 걸어온 험난한 제3의 길을 동행해 주셨어요. 한국 정치사를 새로 써주신 거죠. 아마 매 총선마다 우리 주민들께서 투표장에 가실 때까지 가장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는 그런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정치 변화와 미래를 선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 고양갑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지난 12년간 고양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펼쳐놓은 많은 일들을 제대로 제 손으로 마무리해서 주민들께 보답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와 진보정당에 기대했던 좋은 정치의 열망도 5선의 힘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고양갑에서 뛰고 있는 선수 모두 4명입니다. 아까 뭐 난이도 상중하 질문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힘 있는 정책 전문가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가 있고요. 진보 개혁 정치 세대 교체 외치는 민주당 김성회 후보 있습니다. 인물론을 내세운 도의원 출신 무소속 김성남 후보가 또 있어요. 이 중에 최대 경쟁자를 한 명 꼽으라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이 세 분 모두 지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면면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대표 선수였던 이용표 축구 선수가 그런 얘기했어요. 국가대표는 네.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네네. 국회의원은 주민 대표로서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역량을 입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자신의 분야와 다르게 지금까지 하신 분야와는 다르게 정치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쟁력은 한마디로 지역을 구석구석 잘하는 4선의 힘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고양갑은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격차가 커졌고 그래서 균형 발전 요구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공중전만 갖고 되지도 않고 중앙정치도 잘해야 되지만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와 능력 이것이 주민들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도 고양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써온 저 심상정이 우리 주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서 약간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새 후보와 비교할 때 제가 아까 방금은 최대 경쟁자 누구냐고 여쭤봤었고요. 심 후보님에 대해서 뭐 저희가 워낙 잘 알긴 하지만 본인의 최대 강점, 경쟁력 그게 뭔지 한번 다 유권자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인 성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고양갑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이 철도인데요. 네.
고양갑에는 기존에 지하철 3호선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GTX A 노선, 식사트램, 통일노선, 또 고양선 등 6개 철도가 이제 신설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철도 중심 도시 고양갑을 잘 완성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고양갑 주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김성애 후보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동안에 어떤 심 의원님의 성과를 이제 지금 성과를 말씀하셨으니까요. 사실은 표를 줄 때 진보 진영의 표를 준 거다. 심 의원님한테 거기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심도 거기 들어 있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그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렇지 못했다.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부합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 마음이 좀 멀어졌다. 예. 우리 지역구에 계신 민주당 유권자들은 굉장히 눈이 맑고 귀가 밝은 분들입니다. 네. 민주당이 책임 있게 지역 발전과 중앙 정치를 잘했으면 왜 저한테 표를 주셨겠습니까? 심상정이 말하는 진보는 좌우를 넘어서 시민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민생 실용 정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김성애 후보가 신청사 문제 지역 국회의원이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경기도 투자심사 막안에서 신청사 이전 못 가게 한 거 제가 김동연 지사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끌어낸 거고요. 네. 고양시장 민주당 12년에 대한 해명부터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모감지구, 시청 이전, 버스 준공용제 이거 다 고양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주민들의 가장 큰 고통으로 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동안 민주당 시장 12년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상정 의원님, 심 후보님 주요 공약 한두 가지만 딱 집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첫 번째는 고양갑을 철도 중심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제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식사 트램 그리고 또 통일노선, 고양선 이것이 조기에 제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또 우리 지역의 화정 원당은 30-40년 된 노후주택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특별법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녹색 주택으로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사 원안 조기 착공입니다. 이거 해낼 사람 저 심상정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럼 후보들 의견은 같은 거죠, 그거는? 어떤 게요? 지금 신청사 원안.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우리 김성애 후보님은 지금 시장 갖고 잘 안 되면은 2년 후에 민주당 시장 뽑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년 후면은 이 신청사 원안 건립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또 우리 한창섭 후보는 또 서울 편입을 주장하시는데 그럼 서울 편입을 하면 신청사는 어디다 짓겠다는 건지 안 짓겠다는 건지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두 후보 다 내가 4월 10일 날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이 신청사 원안 조기 착공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이 계획과 의지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상대 후보들이 질문을 하나씩 해왔어요. 그거를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네. 자, 먼저 한창섭 후보 질문입니다. 현역 4선 의원이자 고양갑 지역구 3선 의원이신데 이번 총선에선 유달리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왜 이렇게 총선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 한창섭 후보가 저희 지역에 한 보름여 전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차오르고 있는 바닥 민심의 변화를 보시지 못한 것 같아요. 야구로 치면 지금 4회인데 이 속도로 추격한다면 10일에는 저 심상정이 9회 말 끝내기 승자가
될 겁니다. 엊그저께 경기일보에서 보도한 판세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네.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 고향갑을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고 국민의힘은 아예 열세 지역으로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과 김성애가 경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좀 실정을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심상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역전생이 많았습니까? 그동안 제가 언뜻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당이 작기 때문에 주로 정치 고관여층이 반영되고 당의 추세가 반영되는 여론조사에서 저반영되는 사람입니다. 지난 총선 때도 한 25일 전에 제가 여론조사에서 3등 했는데 선거에서는 만표 이상 이겼습니다. 바닥 민심과 여론조사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세차 돌아다니고 이제 공범을 보시고 네. 이제부터 이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표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 표심이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온 구석구석을 잘하는 오선 심상정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번엔 민주당 김성애 후보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한 것에 대해서 지금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지난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한 데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스스로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김성애 후보의 이 질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론을 저에게 더 씌우기 위한 그런 질문 같아 보여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묻겠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는 패배를 예상하면서 왜 단일화를 제안 안 하셨나? 왜 어떤 연대의 노력도 하지 않으셨나? 그걸 제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네. 자, 답을 다 하신 거죠? 네네네. 네네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은 녹색 정의당 구호인 정권 심판과 기후정치 전면화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정권 심판론 내세우고 있습니다. 녹색 정의당의 정권 심판론은 민주당 정권 심판론과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지금 그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퇴행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는 단순한 무슨 정책 실패나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근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지켜갈 의지가 있나?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다음 질문이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했는데 지금 그 대답을 이미 하고 계신 거네요. 예.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틀막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봉쇄해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보고요. 이틀막 사건이요? 네네. 언론에 재갈 물리고 또 문제 제기하면 그 경호들이 입을 막고 사지를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자주 보였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를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생명이라는 것을 정말 뼛속 깊이 각인하고 계신 분인가 이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김건희 특검은 정치 공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신성가족도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법치 정의 실현에 관한 국민의 열망이거든요. 이거 이제 안 받아들이시고 또 이태원 참사 가족들 손 한 번 잡아주지 않고 계속 거부권만 행사하는 이런 비정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남이가 떨어진 겁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 심판이라고 하는데 독재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 무능 정권이고 민생 파탄 정권입니다. 저희는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 실험하는 우리 자영업자의 이름으로 탄압받고 있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또 기후위기로 쓰러져가는 무생명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이어서 전공의들 직접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정책이라는 게 쌓아뒀다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단번에 이렇게 관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 방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되 과정은 이해 당사자들과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하시다 보니까 옳고 그럼 자기 확신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독선이거든요. 네. 저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그 큰 어려움이 초래하지 않도록 빨리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별명이 나베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비하적 용어인데 김준혁 후보에 의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그냥 그 언론이 양당의 그 극단적인 혐오 대결 정치에 언삼한 경주마식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퇴행에 대해서도 진저리를 치지만 지금 양당 정치의 퇴행에 대해서도 정말 그 꼴도 보기 싫다고 하거든요. 지난 37년간 양당이 정권을 번갈아 맡으면서 내놓은 대한민국의 성적표 3가지. 하나,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에서 인구 소멸 국가 첫 번째 국가로 꼽혔습니다. 셋째, 지금 기후위기 극복이 최대 지구사적, 인류사적 과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 국가로 꼽혔습니다. 이게 양당이 37년간 만들어낸 성적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 연합 정치를 통해서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완화하고 민생 정치, 기후 정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네. 그 중심에 저와 녹색정의당이 서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7.6주기 4.3 추념식에서 4.3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요. 4.3 폄훼 인사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 이제 국민의힘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각 정당이 지금 그 공천 과정에서 검증 부실로 지금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스스로 자기 공천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들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4.3을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헌법 정신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의원님 고양갑 국회의원의 심상정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 짤막하게 한 줄로 말씀해 주세요. 지난 12년간 심상정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동안 제가 고양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온 철도 중심 도시 고양갑을 제 손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권 심판도 지역 발전도 기호 5번 심상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 고양갑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8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미국 프로야구에서 우리 선수들의 뜨거운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메이저리그에 뛰어든 이정후부터 지난해 골든글러브 수상자 김하성까지 정말 활약이 대단하죠. KBS 스포츠 취재부 신수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박찬호 KBS 해설위원 등 선배들이 뿌린 씨앗을 이제 수확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는 역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죠. 어제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활약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반 멜빈 자이언츠 감독과 NBC 스포츠 해설자의 이야기를 빌려서 표현하고 싶은데 말 그대로 좀 환상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판타스틱. 네. 타율은 2할 9푼 1이고 데뷔전 포함해서 6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 이 왼손 투수를 상대로는 타격이 좀 약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이 다저스 1차전을 떠올려 보시면 좌완 선발을 만났는데 오히려 부안타를 때려냈습니다. 제가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헛스윙이 없다는 건데요. 어제 경기 첫 타석까지 공을 95개 봤는데 이 중 딱 3번만 헛스윙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그만큼 선구안도 좋고 컨택 능력도 좋은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자, KBO 리그 평정했던 선수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근데 전문가들도 이정우가 미국에 가서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가서도 이 정도까지 초반 맹위 떨칠 걸 예상을 했습니까? 사실 이렇게 적응기가 짧을 것이라고는 다들 네. 예상을 못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도 1년을 좀 헤맸거든요. 네네. 특히 성적도 그렇고 팀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제가 지난 1, 2월에 스프링 캠프 그러니까 시즌 준비 기간에 이정우 선수와 우리 선수들을 좀 취재를 했는데요. 네. 이미 그때부터 인터뷰 중 지나가는 선수에게 뭐 윙크를 하거나 장난을 치는 등 유머 감각도 뽐냈고요. 네. 당시에 많은 외신 기자나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기대가 딱 반반이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 그러니까 6년 약 1,467억 원의 계약을 할 만한 선수는 아니라는 의견이 딱 반이었고 충분히 그것에 부응할 것이라는 의견이 반이었는데요. 이정우 선수도 이 의심의 눈초리를 잘 알고 있었을 건데 이 눈초리를 뚫고 성적은 물론 팀에 잘 녹아들면서 자신을 보여줬습니다. 네. 절친한 선배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도 보란듯이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한국에서 열렸던 개막전에선 무안타였는데 미국에서 또 폼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방금 끝난 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3타수 1안타 1볼넷으로 멀티출루 경기 펼쳤습니다. 네. 여기 시즌 3호 도루까지 곁들였는데요. 한국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타수 무안타여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셨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다시 맹타 휘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기복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곧 적응할 것이라고 좀 보입니다. 엊그제 홈런 하나 치지 않았나요? 네, 그때 3안타 경기를 펼쳤었죠. 그렇죠. 네. 3안타 그때 홈런도 하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정말 이정우 그다음에 김하성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한 선수고 김하성 선수 정말 빠르죠. 네. 그렇죠? 엄청나게 빨라요. 자, 그래서 김하성 선수 또 이번 시즌엔 유격수로 이제 변신을 했습니다. 자, 수비적 측면에서 이제 감독 기대에 좀 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충분히 부응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키움에서 유격수로 뛰었던 선수인 만큼 익숙한 포지션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도 이미 물 흐르듯이 좋은 수비 펼쳤는데 지금도 팀의 실점을 막는 호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밀어낸 선수가 이 특급 유격수 보가츠 선수인데 이 그 선수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또 FA를 앞두고 있는 김하성 선수. 대표적인 유격수 아닌가요? 네, 메이저리그에?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를 밀어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은 그 정도군요. 호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김하성 선수가 지금 FA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유격수란 포지션은 모든 팀들이 정말 원하는 좋은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호타준족의 수비까지 잘하는 유격수라면 계약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격에서 부진해도 수비로 만회하면서 김하성 선수가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인 메이저리거죠. 그 김하성, 그다음에 이정우 말고 또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투수 고우석 선수. 근데 지금 마이너리그에 있어요? 네, 지금은 마이너리그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이제 시범 경기에서는 6경기 등판해서 평균 자책점이 12.60점으로 부진했는데 결국 마이너행을 좀 통보받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마이너리그에서 제일 상위 리그인 트리플 A에는 없고요. 그 한 단계 미친 더블 A 리그에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왜 더 한 단계 미치죠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오히려 고우석 선수를 배려했다고 합니다. 이 파드리스가 속한 트리플 A 리그는 전형적인 타고 투저 리그예요. 그러니까 강타자들이 굉장히 많은 리그인데요. 지금 고우석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을 잡고 또 구위와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건데 이런 강타자를 상대하다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거의 종료 직전에 됐다고 볼 정도로 매우 늦었는데 그만큼 비자 발급이 늦어지고 현지 적응도 늦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은 개막이 한 주 더 늦고 조금 더 편하게 상대할 수 있는 더블 A 타자들을 만나면
하면서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게 나을 거다. 이런 팀의 판단이 있었을 거라 얘기합니다. 이 고우석 선수 거기에서 적응을 잘해서 또 메이저리그에서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불펜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맹활약하는 우리 선수들 서로 많이 의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우석 선수는 이정우 선수의 동생과 결혼했고 이정우 선수는 김하성 선수의 키움 선후배로 절친한 사이죠. 인터뷰만 하면은 서로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응원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서로 의지를 많이 하면서 좋은 시너지 발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정우, 김하성 선수의 이제 선의 경쟁이 또 서로 북돋아주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 내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KBS 신수빈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뉴스브리핑 말미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눈물의 환송을 받으며 떠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긴 여정 끝에 중국 스촨성 청두의 판다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인생 아닌 판생, 판다의 생이죠. 그 판생 2막을 잘 열어가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서 많은 행복과 힐링을 사람들에게 주었던 만큼 푸바오가 중국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푸바오의 모습은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존 연구센터 웨이보 계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월 4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